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이 전 장관의 재판부에서도 이 비상계엄은 내란이다라고 못 박은 건데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민희진 전 어두어 대표가 주주간의 계약을 둘러싼 하이브와의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으로서는 두 번째 실형 선고였는데 앞서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는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는데 23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15년을 구형받은 이상민 전 장관은 어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결과가 좀 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두 사람의 직위의 차이도 있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같은 재판부의 판단이 아니라 1심 재판부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일종의 형량의 차이도 발생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에는 받고 있던 혐의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그리고 위증을 한 혐의도 있었고요. 또 직권남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 중요임무 종사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이 됐고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좀 나뉘었는데요.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인정이 됐고 그리고 위증의 일부 그리고 직권남용은 무죄가 되었지만 7년형 선고가 이제 많이 한덕수 전 총리와의 재판 결과와 비교해서는 형량이 낮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다만 이 양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리한 정황이 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재판부가 판단을 하기에는 일단 모의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본인이 계획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가담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가담 정도에 따라서의 조금의 차이도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실제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부분도 크게 작용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언론사의 단전 단수에 관련된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언론사의 단전 단수 관련된 부분을 이제 지시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지시를 본인이 받고 이후에 허석권 전 소방청장에게 또 지시를 하달하는 그러한 임무를 종사를 했거든요. 그러한 역할을 했는데 이것이 실제로 단전 단수라든지 어떤 그런 것이 실행된 바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양형에 굉장히 유리하게 반영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행은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계엄은 내란이다라고 보기는 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란이 맞다라는 판단에 대해서는 한 전 총리의 재판 선고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번 1심 재판부도 명확하게 짚었습니다. 즉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에는 이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이 단전 단수를 하는 부분에 대한 지시를 했지만 내란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범죄이기 때문에 여러 당사자가 개개인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결국에는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있는 집단 범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계획을 한 것도 아니고 모의에 가담한 것도 아니고 단순한 지시 하나를 내렸다라고 하더라도 그 역할, 부분에 있어서의 완성도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 판단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에는 본인이 지시한 것이 실제로 실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에 착수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좀 항변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본인이 결과가 목적한 바를 달성했느냐 여부를 불문하고라도 일단은 지시가 내려졌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일정 정도 행위를 한 것이고 그것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볼 수 있다. 즉 내란죄라는 것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이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일련의 행위에 있어서의 일정 정도의 역할을 분담했다라는 것을 명확히 짚었습니다. 지금 이제 15년을 구형한 특검도 형량이 아쉽다면서 항소를 검토하겠다.
항소하겠다고 했고 이상민 전 장관 측도 당연히 이제 항소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항소심에 가게 되면 앞으로는 그럼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겁니까? 지금 뭐 1심에서도 치열하게 다퉈왔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지시를 내린 것이 내가 내란 혐의에 가담한 것이 맞느냐, 즉 지시가 내란 행위의 일부로 볼 수 있느냐, 이것도 항소심에 가서 이 쟁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러한 지시를 내린 것 자체가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의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아래 단계에 적어도 본인이 부하 수행을 했다라는 정도를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러한 가담 정도에 대해서도 이상민 전 장관 측에서는 다툴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소심에 가서는 양형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다투기 때문에 형량이 너무 과도하다라고 이상민 전 장관 측에서는 주장을 할 수 있겠고, 또 그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검찰 측에서는 15년형을 구형했지만 그것의 절반에 가까운 사실 7년형이 선고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절반 정도의 수준의 선고량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항소를 해서 양형 부당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쟁점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어제 이상민 전 장관이 방청석을 향해서 이제 옅은 미소를 보인 게 이제 카메라에 포착이 되면서 다양한 해석을 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고를 받는 당일이다 보니까 가족들이 함께 동석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방청석에 이 아내와 딸이 위치해 있던 상황이었고, 이 선고가 내려지자 딸의 경우에는 아빠 사랑해라고 이야기도 하고, 아내는 우리가 믿어라는 취지의 응원의 이제 목소리를 좀 높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미소라든지 방청석을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웃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것은 단순히 좀 가족들에게 좀 안심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풀이가 되고요. 여기에 굳이 의미를 부여해 보자라고 한다면, 일단 본인이 15년형이 구형이 됐고 한덕수 전 총리는 23년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본인에게도 굉장한 중형이 선고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혼란과 우려 속에서 어쨌든 7년형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좀 결과에 만족한다라는 그러한 안도의 미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서 이상민 전 장관의 재판에서도 내란을 인정하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선은 다음 주에 열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로 향하게 될 텐데 1심 선고 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내란 행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인정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여집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덕수 전 총리의 이 재판에서도 12상 계엄 행위 자체가 내란에 해당한다라는 명확한 판단이 있었고, 이번 이상민 전 장관의 재판의 경우에도 이번 선고 내용에 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 행위가 맞다라는 명시적인 확인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물론 1심 재판부이긴 하지만 내란에 해당한다라는 판단에 대해서 이에 어긋난 판단을 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내란에 해당한다라는 전제를 깔고 본다면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 주동자로서 역할을 했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지휘 체계를 보더라도 대통령의 직위를 수행했기 때문에 가장 그 정점에 있었고, 대통령이 배제된 상태에서 계엄이라든지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이 모의를 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를 했고, 이것에 따라서 내란,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내란 우두머리로서의 역할을 했다라고 지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물론 다른 재판부의 판단이 곧바로 다른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서 반드시 일치된 사실관계를 내놓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재판 결과만 보더라도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23년형을 선고를 했지만 이번 재판부가 보기에는 유리한 양형 사유가 분명하고 명시적으로 있었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7년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이고,
것이고 분명히 재판부에 재량이 있는 것은 맞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금 현출된 증거라든지 여러 가지 진술들을 종합했을 때 확률적으로 보더라도 두 개의 재판부가 이것은 내란이 맞다라고 판단됐다면 비슷한 양의 증거물과 오히려 더 많은 증거가 현출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서는 그만큼 내란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제를 바꿔서요. 뉴진스의 소속사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버의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이게 거의 한 1년 6개월 정도 이어졌던 건데 일단은 승소를 했는데 어떤 사건이었는지 먼저 좀 짚어볼까요? 일단은 민희진 전 대표와 그리고 하이브 간의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민희진 대표에게는 풋옵션이라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하이브라든지 어도어에 대한 주식에 대해서 매매를 원한다면 이것은 하이브가 사줘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에요. 그래서 민희진 전 대표 측에서는 여러 가지 뉴진스를 둘러싸고 저렇게 기자회견도 했었고 어도어를 바깥으로 빼내려고 했다라고 해서 하이브가 감사를 하기도 했고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지만 이 계약서에 근거해서 나는 내 주식에 대한 매매 권리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고요. 다만 하이브 측에서는 민희진 전 대표가 잘못한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어서 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풋옵션 행사는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이었어요. 네. 그런데 재판부가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 사실상 전부 승소의 판단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이브가 이 재판에 연계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주주간 계약이 무효다, 해지가 잘 됐다라는 것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선고까지 같이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재판부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것이 계약이 해지됐다라든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게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에 기반해서 풋옵션 행사를 하는 것은 적법하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어서 사실상의 민희진 전 대표의 전부 승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처럼 이제 재판부가 하이브에 약 255억 원의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이브 측에서는 항소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역시도 만약에 항소심에 가게 된다면 어떠한 증거를 제시해야 상황이 좀 바뀔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굉장히 많은 쟁점들이 얽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두 계약 당사자들 간의 신뢰관계가 훼손됐느냐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대한 신뢰관계 훼손이라든지 어떤 의무 위반이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 계약서에 미치는 영향이 있거든요. 주중한 계약이 무효 내지는 해지가 됐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풋옵션에까지 그 다음 단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항소심에 가서 쟁점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가장 첫 번째로 민희진 전 대표가 이 뉴진스를 어도어에서 빼서 별도의 기획사를 차리고 이러한 소속사를 통해서 IPO를 시도했는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1심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가 이 뉴진스라는 그룹을 빼내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하이브의 동의를 전제한 행위로 보인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항소심에 가서 실질적으로 하이브에서 뉴진스를 빼낸다라는 것은 어도어에서 뉴진스를 빼낸다라는 것은 껍데기 회사만 만들어 놓고 가장 알맹이를 빼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중대한 신뢰관계 훼손으로서 계약 해지를 인정해 버린다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훼손이 되었는지 그렇다면 계약 해지는 된 것이 맞는지 계약이 해지된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뉴진스가 이 어도어를 나오겠다 계약 해지를 통보한 그 시점보다 앞인지 뒤인지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렇다면 행사할 수 있는 풋옵션의 가액, 금액은 얼마인지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항소심에 가서도 물론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굉장히 좀 긴 싸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주제도 다뤄볼게요. 강북구에는 한 모텔에서 남성 2명이 연쇄적으로 이제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들이 이제 숨지게 된 것에는 이제 한 20대 여성이 약물이 든 음료를
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어떤 사건인지 먼저 좀 짚어볼까요? 일단은 뭐 연쇄 살인이 발생했다라고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사망자가 다수인 사건이고 이 한 명의 이 피의자에 의해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모텔에서 20대 남성이 사망을 했는데 이 음료를 마신 뒤 숨졌습니다. 그런데 그 음료의 경우에는 20대 여성이 본인이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물과 숙취해소제를 섞어서 건넸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약물을 먹은 즉시 사실은 이제 사망을 하는 단계에서 이 여성은 현장의 자리를 떠남으로써 이 남성만 발견이 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단은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이 돼서 영장이 신청됐고 실제 증거인멸 도주에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영장이 발부돼서 이 여성의 경우에는 지금 구속 상태로 놓여 있는 상황이고요. 피해자가 지금 한 명에 그치지 않고 여러 명이기 때문에 연쇄살인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피의자 A씨가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달 이제 또 다른 모텔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2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언급해 주신 이 상해치사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만 지금 적용이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좀 추가 수사를 통해서 살인 혐의도 적용이 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살인죄로 분명히 이 죄명이 변경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 영장 청구를 할 때에는 영장 발부를 용이하기 위해서 굉장히 소명 정도에 이르기 충분한 그러한 범죄를 적시를 해서 영장을 받아놓고 추후에 수사를 하면서 보다 명확한 범죄 혐의로 확정을 해나가는 단계를 거치거든요. 이 여성의 경우에는 만약에 피해자가 한 명만 사망한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거 상해치사일까 살인일까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한 달여 전에 이러한 약물을 건네서 누군가가 다치고 사망을 했다라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또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숙취해소제에 본인이 처방받은 정신과 약을 섞어서 건넨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명확하게 이 사람을 살해하겠다라는 고의가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 여성의 경우에는 죽을 줄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내가 명확하게 이 사람을 살해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혹시나 모르게 이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미필적 고의만 있더라도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추후의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죄명은 변경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 대한 2심 선고가 나오게 됩니다. 일단은 2심 선고인데 어떤 부분이 쟁점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1심에서는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특가법상 뇌물죄가 무죄가 되면서 검찰 측에서는 9년을 구형을 했지만 사실상 정치자금법 위반만 인정이 돼서 2년이 선고가 됐던 그러한 사례고요. 지금 뇌물죄가 무죄가 됐던 이유는 이정근 전 사무총장에 대한 녹취록이 위법 수집 증거다라고 해서 증거 능력이 배제가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의 가장 쟁점은 이 녹취록에 어떠한 증거 능력이 부여가 되느냐, 증거로서 재판부가 채택을 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만약에 뇌물죄가 인정이 된다면 이 특가법상의 뇌물죄가 굉장히 형량이 높기 때문에 선고량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만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이정근 전 사무총장이 이러한 녹취록을 이미 제출,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하긴 했지만 당시에 본인의 알선수재 혐의에 관해서 이미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와 별개의 송영길 전 대표에 관련된 혐의는 지금 증거로서 수집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을 마찬가지로 2심에서 내린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뇌물죄는 유죄로 인정하기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겠고요. 다만 정치자금법 관련해서는 7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은 유죄로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이요. 지금 위법 수집 증거와 관련해서 검찰에서는 증거 능력이 있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검찰의 입장은 그겁니다. 이 이정근 전 사무총장이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했고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그러한 녹취록에 대해서도 본인은 증거로 현출되는 데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라고 밝혔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물론 본인이 어떠한 이미 제출하든 압수수색을 하든 그러한 목적 달성에 대한 증거만
수집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외적 증거는 수집할 수 없는 것이 맞지만 본인이 의무 제출에 동의를 했고 이러한 녹취록까지 전부 다 현출을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위법 수집 증거로서의 증거 능력을 배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법하게 현출이 됐다라고 봐서 증거 능력을 부여해야 된다라고 검찰 측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항소심에서의 쟁점이 만약에 이것이 쟁점화가 돼서 이 크게 결론이 달라지게 된다면 결국에는 선고량까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송영길 전 대표 측의 이제 입장을 설명을 드리면 분명히 우리가 강제 수사를 함에 있어서 증거의 목적, 수집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를 설정한 놓은 것에 대해서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적인 증거에 대해서 섣불리 증거 능력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재판부도 그러한 부분을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인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상의 형사소송법상의 어떠한 법리적인 다툼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항소심 재판부의 이러한 증거 능력 판단에 따라서 결과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